네, 꽁꽁 얼어붙은 취업 한파에 갑의 횡포를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지금도 성공 취업의 꿈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예비을 구직자들인데요. 하지만 이분들을 위한 법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수많은 구직 과정에서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감히 따지기엔 힘이 없는 예비을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 인권살롱입니다. 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아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청년 실업 문제 계속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준생들의 소갈이가 심해져가고 있는데 오늘은 모든 취준생들의 그런 마음에 그린라이트를 켜기 위한 인권살롱 주제, 진원 쌤 어떤 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분쟁 그리고 일본발 수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경제가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단결이 되게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단결이 필요한데 그걸 저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일자리와 관련한 것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이런 상대적인 불평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노동 유연성이 무엇인가,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되나 이런 것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진아 노무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측 편에 서가지고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고 분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들도 어쩔 수 없는 측면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아마 뉴스로도 많은 취준생분들도 접하셨겠지만 최근에도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어떤 파업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법적 정의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그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기간제법에 의하면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가 이제 나누거든요. 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요. 네.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에 덧붙여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법률로서는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중구조인 건데 노동시장에 이런 이중구조가 발생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네, 일단 크게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눴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첫 번째는 1987년에 민주화 항쟁과 더불어서 진행됐던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는 현재 취업준비생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노동자분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단결이 많이 항상 그 단결에 대한 요구가 되게 목소리가 높아졌고 네. 그때 노동조합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로 규모가 큰 대기업 위주의 노동조합이 많이 형성이 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게 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1997년의 외환위기, IMF 시절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또한 정규직들 또한 어떻게 보면 고용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식이 많이 돼서부터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 당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게 된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일단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런 내용들을 짚어봤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 초반이라서 네. 개념정의나 의미정리를 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진원 쌤이 앞서 이제 주제를 소개해 주시면서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의미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이전 토론에서도 자주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노동 생산성을 간단하게 우리가 짚어보자면은 크게 이제 노동 생산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물적 노동 생산성, 두 번째는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말은 어렵지만 물적 노동 생산성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 한 명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 한 명이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은 100억 매출을 하는 회사의 직원이 100명 있으면 한 명의 연간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은 1억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노동 생산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큰 게 문제예요. 뭐 그래요? 대기업은 근로자 한 명이 뭐 생산성이 5억에서 뭐 7, 8억 이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중소기업은 4,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로자 한 명이 연간 벌어들이는 수억이 4, 5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두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을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당연히 대기업이 급여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 더 큰 문제점이 뭐냐면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복리에 복리가 되는 네. 거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생산성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격차가 좀 있다라는 게 진화 쌤 의견이신 건데 진원 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 생산성 이게 이제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진아 쌤 말씀하신 게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저는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주제가 오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법적으로는 딱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우리는 너무 피부로 와닿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네. 이미 기간 외에 많은 것들 내포하고 있어요. 실제 기간적인 거 외에도 임금 수준으로만 보더라도 정규직은 한 400만 원이 월 평균 임금이라고 하자면 네. 비정규직은 3분의 1, 그러니까 소위 한 15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단순 이제 기간적으로만 보더라도 정규직은 보통 지금 정년이 뭐 65세까지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보통 25살에 입사하고 한다면 40년 정도까지 고용 보장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저희가 2007년에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이름 하에 비정규직은 2년만 사용을 해야 된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된다라는 네. 법적 조항이 이제 도입이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비정규직은 2년 정도까지만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의 기간적으로만 봐도 물리적으로 한 20배가 넘는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2007년에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법이란 이름이지만,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정규직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정부의 이제 권고 그리고 네. 가이드라인이었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2년이 끝나면 그냥 계약 종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정규직 분들은 계속 비정규직으로밖에 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계속 근무한 분들은 퇴직금이라도 쌓이잖아요. 근데 네. 비정규직 분들은 2년 근무해버리면 퇴직금도 별로 적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차이로는 설명이 안 되고 더 많은 보호 조치들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항들 좀 검토해야 된다.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아 쌤은 사업주 입장에서 하실 말씀 네, 있으신가요? 사용자 측도 분명한 입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제 사업을 했을 때, 예. 뭐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길지 않게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가 끝나면은 그 현장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네. 그 현장에서만 필요한 인력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젝트라든지 사업의 상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업들은 정규직도 채용을 하지만 비정규직도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측면들로 인해서 비정규직, 상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분들도 꽤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들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생각을 할 때 비정규직이 대우가 낮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네. 반대로 비정규직들이 대우가 굉장히 높은 경우들도 많아요. 상시성은 떨어지지만 중요도가 높은 업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업무들,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런 비정규직들은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 무조건 근로조건이 좋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다들 그런 좋은 조건이면 좋은데 아닌 경우도 있다 보니 대다수는 이제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럴 바엔 다들 정규직하면 안 되나라는 설모르는 저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 뭐 여건이 좀 어려울까요? 진아 쌤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비정규직이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있나 뭐 이런 네.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추이를 보면 네. 정부와 노동계 입장이 좀 달라요. 그 통계 조사도 좀 다릅니다. 그 노동계는 지금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2017년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노동계는 한 43% 정도 또는 42.4%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반면에 네. 정부는 32.9%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3명 중에 1명 이상은 무조건 지금 비정규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진아 쌤의 입장에 좀 반박하고 싶은 것이 어쨌든 그러니까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임금 근로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다수를 위한 지금 그쵸. 정책을 예.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임금 수준으로 봤을 때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뭐 정년으로 봤을 때도 20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너무 이제 상대적인 불평등이 강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이 된 게 이제 2007년. 근데 그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막았지만 결국 비정규직을 줄이는데 또는 그 격차를 줄여내는 데는 보호법이라고 하지만 보호가 하나도 안 됐다라고 지금 보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조금 얘기를 예, 좀 말씀하실 덧붙이고 것 싶은 같아요. 것들이 네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얘기를 할 때 이 기업은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네. 이 기업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어떤 기업이든 기업은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성장기가 있으면 성숙기가 있고, 성숙기 이후에는 반드시 떨어지는 쇠퇴기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장기에는 보통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성숙기에는 그 수많은 인력 중에 일부가 이제 조금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고, 쇠퇴기에는 급격하게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이 처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오너들, 대부분의 기업의 이제 경영진들은 이 회사가 최대한 오래 가기를 바래요. 네. 네, 보수적으로 그렇겠죠. 저희는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성장기에도 이미 쇠퇴기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인력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보유를 하지만 핵심 인력이 아닌 경우, 상시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희가 네. 이제 경영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용자 입장 들어봤고, 그럼 일단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청년이기 때문에 네. 비정규직 얘기를 계속 해보면 청년층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건지. 네, 최근 말씀 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금 청년층은 15세부터 29세라고 정의를 해보자면요. 비정규직 비율이 청년층에도 아쉽지만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일자리가 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일자리 자체도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많다라는 걸 반증하지 않나.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청년분들 중에서도 35.7% 정도가 현재 2017년 통계청 마감조사에 의하면 되는데 네. 역시나 비정규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까 전에 경영적 측면, 그래서 쇠퇴기도 있고 다 이해합니다. 근데 네. 저는 비정규직을 없애자라는 것보다 이 비정규직의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높여야 된다. 네. 네. 그래야지 노동 유연성이 필요한 것들이 다 담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게 낙인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한번 정규직인 분들은 다시 이직할 때 보니까 저희가 자료 조사에 의하면 예, 예. 90%가 넘는 확률로 다시 정규직으로 갑니다. 이직할 때도. 네, 근데 네. 한번 비정규직인 분들은 절반 이상의 확률로 다시 또 비정규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카르텔 구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열심히 하면은 정규직까지 가야 되는데 정규직이라는 그 명목 하에 그냥 정규직이었으니까 또 정규직이 되고 예. 비정규직은 또 비정규직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또 유리천정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러네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임금이라든지 어떤 격차가 크지가 않고 비슷하다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비율을 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격차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쵸. 있는 거겠죠.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화 쌤이 설명해 네, 제가 좀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통계청은 54.6%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노동사회연구소, 좀 더 근로자 측이죠. 노동사회연구소에서는 50.7%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수치를 봤을 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거의 2배 가까운 임금 그러네요. 격차가 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이 실질적인 이 통계의 내부 소관을 들여다보면은 이 속에는 저희가 풀타임 잡으로 뛰는 모든 근로자들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제 단시간 근로자들도 비정규직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라든지 네.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이제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임금까지 사실 포함이 돼 있는 통계에 거예요. 다 잡혀 그렇죠. 있는 그렇기 건가요? 때문에 네. 이 2배에 대한 격차는 사실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의 격차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쭉 뭐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 일단 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외에 좀 차이가 있으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사팀에서 채용 말고
이제 보상이라든지 임금 네네. 수준에 대한 결정을 제가 같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역시나 인사팀의 업무, 대부분의 기업들의 업무 자체에서도 이미 뷰 자체가, 균형 자체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나눠져서 보통 임금 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정규직을 산정할 때는 보통 여러분들 혹시 정규직 중에 임금이 올랐다고 하는 것 또는 동결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있지 임금을 낮췄다 네, 낮췄다는 이런 얘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동결이고 보통은 물가 상승 정도로 임금을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네. 괜찮은 기업들은 뭐 10% 인상, 20% 인상. 올해 뭐 성과급 없을 것 같다. 네, 미안하다, 그렇죠. 이런 뭐 그 얘기도 정도잖아요. 하는 것 그러니까 같고, 임금에 예. 대해서 정규직들은 이미 인사팀 또는 기업 자체가 내린다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하반 경직성이 워낙 강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네. 비정규직은 지금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비정규직은 모든 기업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맞추자.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지. 뭐 이 정도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 정도면 2천만 원 초반대밖에 안 돼요. 근데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만 원 가까이, 연으로 따지면 5천만 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런 패러다임으로 지금 기업들이 경영을 한다면 계속 이 격차는 메워질 수 없다. 그 노동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노동 유연성은 결국에는 전 정규직에서 손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정규직은 보호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정규직들이 노동 유연성이 된다면 결국 그건 해고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뭐 비정규직 편만은 아니고 정규직도 사실 근로자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해고가 됐을 때 다른 직장에 또 유연하게 갈 수 있는 제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네.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진화 쌤은 어떻게 기업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기업 입장은 계속적으로 사실 좀 이 노동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달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비정규직들이 많이 양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해고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 구조조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이라든지 부당해고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은 사실 근로자 측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고용 조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비정규직에 대한 유인 효과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군요.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진원 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지금 피로도가 많이 누적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도 밀레니얼 세대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밀레니얼 세대 18세에서 29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금 투표를 해보니 그분들이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부분들이 51%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는 자본주의가 너무 많은 피해와 또 양극화가 일어나니 이제는 사회주의 또는 생활임금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제 진보 성향 외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등 예. 이제는 불평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예. 사회적인 좀 합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자가 이제 그러니까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예. 것이 제 입장입니다. 노동 시장에서의 유연성을 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 이게 명확해야 저희가 이야기를 좀 더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어떤 분이 먼저 제가 보여주실까요? 먼저 말씀을 네.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임금, 두 번째는 고용,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임금의 유연성이 있으면은 고용의 유연성도 더불어서 저희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오르면은 근로자 임금도 많이 주고 매출이 떨어지면 근로자 임금도 삭감을 하고 이렇게 증가와 삭감이 용이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회사들이 이 정규직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지는 않겠죠. 근데 네. 우리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간 임금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으로 비정규직들을 자꾸 고용을 하는 거죠. 이들과 좀 다른 네. 직급 체계 그리고 임금 체계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자문을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은 10명의 직원이 있어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 사람들한테 200만 원씩 받는 직원들한테 자, 우리가 내년도에 임금을 20만 원씩 올려줘야 되는데 예. 20만 원을 올려주면은 한 명을 우리가 고용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못 올려줄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개별적으로 면담해 보면은 임금을 올려주고 누구 네. 한 명을 내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로 인해서도 회사는 조금 더 내부 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보상을 해주고 싶고 예. 핵심 인력이 아닌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방 경직성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좀 덜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해외는 네. 미국만 하더라도요. 예. 미국은 1대1 계약 관계가 되게 강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대리는 거진 똑같은 연봉 또는 과장은 똑같은 연봉 이렇게 일원화가 돼 있다고 한다면 예, 예. 네. 미국은 개인에 따라서 연봉이 다 수준이 결정되고 연봉 협상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따라서 성과가 안 났다고 하면 바로 해고 또는 임금을 삭감해서 다시 재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연마다 물가 상승률, 기업의 지불 여력 이런 것들 보고서 그냥 다 퉁쳐서 소위 그냥 한 번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차이가 있죠.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노동 유연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연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네. 사실 자칫 이게 어찌 보면 좀 노동계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자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게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네. 불리하게 작용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근로자 이제 노동계의 이제 전문가분들은 노동 유연성 필요하다는 것도 노동계에서 찬성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노동 유연성이라는 말 자체를 고용 불안정성으로 같이 이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예. 노동 유연성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저도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노동계를 대표하는 입장을 봤을 때는 네. 노동 유연성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미중 무역 분쟁, 미국 이제 일본의 경제 조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들을 빨리 수급해야 되고 필요가 없어진 인력은 빨리 이제 해고하거나 방출하는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얼마나 지금 기업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필요한데 저는 반면에 이제 그러면은 해고당한 근로자분들은 그럼 뭐 그냥 집에 가야 되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걸 방지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업급여라는 겁니다. 실업급여. 예, 예. 네. 그래서 해고당한 또는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서 방출되거나 퇴직한 분들에게는 지금 저희가 4개월에 한정해서 실업급여를 주고 있고 이 금액이 월 평균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거가 대폭 확대해야 된다. 저는 대폭 확대해서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제가 주요 사례를 좀 말씀드리기 예. 앞서서 덴마크 같은 선진국에 좀 비교를 해보면요. 거기는 지금 급여의 70%, 임금 수준의 70%를 2년간 보장해줘요. 네. 그러면 사실 해고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겠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000만 원 받거나 뭐 600만 원 받는 근로자분들도 한 1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덴마크는 70%까지 보장해주고 2년간 해주니 해고를 당해도 2년 정도는 내가 자기 개발을 네. 하고 그런 시간이 또 있네요. 직무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요즘에 연로족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좀 네. 여행 한번 갔다가 좀 다시 쉬어도 되겠어요. 예. 쉬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되려면 저는 실업급여를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가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9조 정도 돼요. 저는 한 2배 정도, 한 30조 가까이는 올려서 이것만 되면 저는 노동 유연성이 노동계도 찬성할 거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허락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진원쌤 좀 충분히 길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진원쌤도 이제 어떤 입장이신지 최후의 발언 듣고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진원쌤이 말씀하신 해외 사례처럼 저희 나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사회가 오면은 우리 모두 뭐 원하는 것도 하고 생산성도 훨씬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멀은 것 같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뭐
피해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부분들을 조금 감내하면서 이제 점차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네. 노동자들 기업들도 이 비정규직 관련 제도들을 악용하지만 말고 적절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후의 발언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2부 순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송진원 노무사님, 이진아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